한국, 늘 일본 따라하던 카피캣 아니었나? 일본은 여전히 세계의 안정적 리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던 일본 금융계 30년차 베테랑 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혁신을 외치고 있죠. 그가 서울에서 보고 느낀 충격적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증권의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올해로 58살, 일본 금융계에서 30년 넘게 밥벌이한 나름 올드보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털어놓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 자신이 제법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었었죠. 제 손끝 하나로 몇 억, 몇십억 엔이 오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 앉아 이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일본 금융계, 일본 경제 그 자체를 하나의 제국처럼 여기고 살았거든요.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42층 높이의 마루노우치 빌딩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부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의 금융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위상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그 아래로 꽉 들어찬 자동차들과 사람들.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바로 일본 경제를 움직이고 있구나 싶었죠. 어깨가 저절로 펴지더군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좋습니다. 유럽? 인정하죠. 하지만 아시아에서만큼은 일본이 독보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솔직히 그때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한국은 늘 일본을 따라하는 카피캣, 중국은 속도만 빠르고 퀄리티는 엉망인 짝퉁 왕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자부심은요, 회사 실적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금이 갈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자리의 젊은 이사가 제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야마모토-상, 요즘 우리 회사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거야 잠깐 조정 기간일 뿐이야. 시장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법이지. 솔직히 그 이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숫자 몇 개 떨어졌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흔들릴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사장실로 호출을 받았거든요. 호출이라고 해도 흔히 있는 일이니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내민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마모토-상, 보시다시피 우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위기의식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미래신사업 공모전 캠페인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솔직히 그때도 저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라면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겠지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제안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그날 임원회의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 회사를 진단받아 봅시다. 사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불쾌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까지도 일본의 금융을 이끌어온 우리가 무슨 컨설팅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문제를 외부 사람에게 들키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컨설팅 보고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를 벤치마킹하라. 순간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을 배우라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한국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도로 잘 나간다고요? 엉터리 비싼 보고서에 콧방귀를 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맥킨지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외부 컨설팅 보고서의 지적에 휘둘리냐고요.
보고서에는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리고 변화에 약하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래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해 결국 도태될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태될 수도 있다는 말,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 한국이라니요? 일본을 따라하기 급급했던 카피캣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나라를 본받으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제 자존심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보고서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제가 처음 금융계에 발을 들였던 30년 전만 해도 일본 경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한국?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배워야 한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저는 서울 출장을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죠. 우리가 한국을 배우러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사장님께서는 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변화라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외부의 도움 없이 특히 한국 같은 신생 초보자에게 배울 이유는 없다고요. 그렇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미 제 이름을 출장 명단 맨 위에 올려놓으셨더군요. 야마모토상, 이건 당신이 직접 보고 와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일하면서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내심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배우러 간다는 그 사실이요. 한국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배워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조직 문화가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마디로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입이 떡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며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런 마음으로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가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인 데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까지 어딘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응?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으로 몇 번 고개를 갸웃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300명 규모의 바이오 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받았죠. 도착해서 건물 주소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초고층 빌딩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거 그냥 운 좋은 건물이겠지. 한국은 모든 포장에 공을 들이는데 익숙하니까라고 생각하며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로비에서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유로운 차림새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청바지에 운동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그 자유로움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질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분위기가 정말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일하면 집중이 되긴 하나?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스타트업 대표와의 첫 대화도 참 신기했습니다. 점더군요. 나이가 많아야 3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소개를 할 때의 태도가 당당했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눈을 마주치며 말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매출이 10억 원을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약간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랑 비교해보니 그게 5배가 넘는 수치였거든요. 믿기지 않더군요. 저희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죠. 심지어 신입사원이라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우리 회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사원은 아이디어를 내기는커녕 허리 굽혀 인사하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결제받으려고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책상을 도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 회사에 다닐 수도 있나요? 한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들 의견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 순간 우리 회사 미래신사업 공모전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결과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과 일본 대체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와 신입사원이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매주 랜덤 런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였다면요? 대표는 따로 조용한 임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겠죠. 신입사원이 감히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풍경은 그냥 만화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신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표가 그 신입 연구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걸 한 번 더 구체화해봅시다. 아니,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미래 신사업 공모전이 왜 실패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건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문화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낮에 본 그 생기 넘치는 직원들,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빠른 실행력을 떠올리면서요. 그러다 문득 창밖의 불빛 너머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허리를 굽히며 상사의 눈치를 보던 모습, 회의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 반복하던 그들 비교가 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이 떨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요.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었다는 것.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요. 출장 셋째 날 아침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전날 밤부터 기분이 좀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하나같이 저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와,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란 게 쉽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 그 젊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솔직히 말해 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한 혁신적인 대기업과의 미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본사부터 근무 방식까지 모든 게 저의 상식을 뛰어넘더군요. 우선 이 회사에는 대리, 과장, 부장 같은 직급이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직급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리, 과장도 없으면 대체 업무 지시는 누가 내리죠? 보고는 어디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의 시스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단순히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받더군요. 연차, 부서 근속 연수,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바로 경영 리더로 승진할 수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회사 운영의 주요 보직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직원의 연차나 경력보다 얼마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차든 10년 차든 역량만 있다면 누구든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회사의 승진 체계를 떠올렸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올라가기까지 꼬박 7년 아니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보고서를 쓰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잔소리를 견디면서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워크온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집에서 가까운 거점 오피스나 거래처 근처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본사에 출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스케줄과 일정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성과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우리 회사의 사무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직원이 꼭두새벽부터 지하철에 갇혀 출근하는 모습, 빽빽한 칸막이 안에서 숨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직원들,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더 재미있었던 건 그 회사가 운영하는 잡 포스팅 제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직원들이 소속 계열사나 직무에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걸 왜 굳이 합니까?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재가 많아질수록 회사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발전하고 있다니 한편으론 참 신기했지만 한편으론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점심시간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쓴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개발? 사이드 프로젝트? 저는 그 말이 어딘가 낯설게 들리더군요. 왜냐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퇴근하면 늘 똑같은 장소로 향합니다. 이자카야죠.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맥주잔을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본 직장인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 묻자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퇴근 후에도 배워야죠. 글로벌 시대잖아요. 외국어 공부나 IT 기술을 익히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더군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저런 열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제품 개발 회의 중이었는데요. 회의실 풍경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20대 직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꽤 참신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직원이 발표를 마치자마자 회사의 대표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회사의 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의에서는 상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원들은 그저 끄덕이며 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를 반복하는 게 보통입니다. 가끔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내면요? 바로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대답으로 끝나곤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본의 조직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젊은이들의 눈빛,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 모든 게 우리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설렘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젊은 직원들의 반짝이는 눈빛,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이 모든 게 눈앞에 떠올랐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회사로 향했죠. 제 손에는 맥킨지 보고서와 서울 출장에서 모은 자료들이 가득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뭐랄까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도 약간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장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일까? 하고요. 사장님과의 보고 자리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에서 보고 온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도 조직 문화 혁신이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혁신적인 조직 구조, 실패를 축하하는 문화,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시스템, 그리고 자포스팅 제도까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찌나 뜨겁던지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야마모토상 좋습니다. 조직 문화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봅시다. 그 말씀에 저는 눈앞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TF팀을 구성하고 난 뒤 저는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직 문화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나이, 직급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이메일을 보낼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분명 서울에서 제가 보고 온 이야기에 공감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나고 답장을 확인하려는데 고작 3통만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현재 업무만으로도 과중한데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맡을 여력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문화를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식 문화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읽는 순간 제가 한숨을 얼마나 크게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젊은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이 이상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신대. 그러게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그냥 지금이 편한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젊은 직원들조차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특히 한 후배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일이 끝나고 우연히 이자카야에서 만났죠. 술 기운이 조금 오른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부장님, 솔직히 저희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연봉도 안정적이고 실수만 안 하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굳이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본 그 반짝이는 눈빛과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달 뒤 첫 TF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고작 5명. 그것도 대부분 상사의 권유로 억지로 온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봅시다. 직급이나 서열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회사는 애초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더군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우리 회사 직원들의 무기력한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헛된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일본은, 우리 회사는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좌절감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작은 희망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본래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뭐랄까요? 그게 일본 금융맨으로 30년을 버텨온 저만의 자존심 같은 거였죠. 하지만 변화를 시도할수록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걸 느끼던 순간에는 솔직히 좌절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때는 정말이지 우리 조직이 안락함 속에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무력감이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국 출장에서 느꼈던 희망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그 자리에 차가운 현실이 들어왔을 때의 그 감정 말이에요.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사장님이 저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마모토상,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잠시 힘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요? 뿌리기 전에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참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 젊은 직원이었는데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야마모토 부장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깊은 터널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본 기분이었달까요? 그 직원은 올해로 입사 2년 차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제게 먼저 연락을 주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메일을 읽고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 될 때 제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그 친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날, 저는 조금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 친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장님, 저는 한국 출장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부분이요. 사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군요. 아니, 이런 열정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저는 몰랐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 차례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혁신 프로젝트에 새로 지원한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가 서너 명 그렇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여전히 대다수의 직원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조차도 제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었지만 점점 더 솔직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나왔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회사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제안했던 잡포스팅 제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업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었죠. 저는 그 의견을 들으며 서울에서 봤던 잡포스팅 제도가 떠올랐고 그걸 우리 회사에 맞게 조정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직원이 새로운 업무에 지원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로 인해 회사 분위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제가 꿈꿨던 서울의 혁신 문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조직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본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스템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그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게 결국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난 뒤 몇 달 후 저는 제 자리를 한참 어린 임원에게 넘기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라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긴 혁신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그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카피캣이고 일본은 넘사벽이라는 말 여전히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넘사벽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른다면 그 균열은 결국 더 커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젊은 영혼들이 나서야만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세요. 넘사벽이라는 신화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서울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야마모토 켄지 씨의 사연을 통해 일본 금융계 베테랑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혁신을 외치며 경직된 일본 조직 문화에 맞서 변화를 시도한 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